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의 힘든 기억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긴 세월이었는데도 예전에 힘들었던 게 계속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늘 지치고 늘 허덕이며 살았는데 요즘은 여유를 찾아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맞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가난한 집에서 커오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악착같이 공부했고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 전 늘 부모님의 자랑이었는데 대학생 때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실질적 가장이 되었고 남들 다 하는 미팅조차 해보지 못한 채 성적에 집착하여 장학금과 학생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혼자 계신 엄마의 살림살이를 보태야 했어요. 결혼이란 건 제 인생에 정말 꿈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죠. 그렇게 일에만 빠져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승진도 빨랐답니다. 그로 인해 월급도 동기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는데, 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남자와 사계절을 다 겪어본 뒤 결혼을 하였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그닥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이니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어요. 오늘은 등 안 아파? 자기 요새 물류창고에 물품 많아서 힘들어 했잖아. 내가 등 마사지 좀 해줄게. 여기 누워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짜 앞날이 아득하다. 돈 버는 것도 참 고달프고, 이렇게까지 해서 벌어야 하나 싶고. 당연하지.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그래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데. 좋게 생각해.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기는 그래도 몸 건강하잖아. 그게 최고의 재산이야. 남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앞날을 열어준다는데 너나 나나 참 부모 복 없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한 요즘이야. 어디서 진짜 돈벼락 같은 거 안 떨어지나 몰라? 남들은 돈도 쉽게 벌던데. 아저씨, 그런 생각하다가 대머리 돼요. 지금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남편은 늘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노력하기보단 항상 어디선가 돈이 그냥 생겨나길 바랬고 늘 그런 식으로 힘들게 일하길 싫어했어요. 그런 그를 달래면서 간신히 회사를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건 남편이 아니라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군요. 그리고 그런 저에게도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예전에 물려받은 재산 중 하나 땅이 급속도로 개발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한참을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었는데 저희 엄마와 저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펼쳐진 것만 같았고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저희에겐 단비 같은 돈이었고 그래도 그 돈 덕분에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대박이다. 장인어른이 그래도 너랑 장모님한테 진짜 큰 거 하나 해주신 거네. 와, 말로만 듣던 땅 보상을 우리가 받다니. 그러게, 진짜 나도 몰랐어.
그래도 엄마 노후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뿌듯해. 엄마 관절도 안 좋으신데 매일 신문 배달하시는 거 마음 아팠거든. 이제 온전히 쉬실 수 있게 되었잖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행복하다. 자기, 그래서 말인데, 나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나 차릴까? 솔직히 나 회사 생활 안 맞잖아. 자기도 나 맨날 물류센터에서 짐 옮기고 힘들게 나르고 하는 거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해? 자기가 있는데. 뭐? 갑자기 가게를 한다고? 한 번도 사업 구상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생각해보자. 그리고 돈 이렇게 막 쓰고 싶지 않아. 일단 엄마 노후 자금하고 좀 아껴두고 싶어. 자기 진짜 뭐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생각하자. 아니, 평상시에도 하고 있던 생각이야. 나 진짜 남 밑에서 일 못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수명이 확 줄어도 너 괜찮겠어? 남편은 제가 땅 보상을 받았다고 하자 본인이 사업을 좀 해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매일 힘들게 남편이 징징대면서 물류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게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죠. 이 이야기가 시댁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가게 하나만 내달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지금 이 상태에서 가게 하나 안 차려주면 아주 나쁜 며느리가 되는 상황이었죠. 저 역시 혼자 잘 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조그만 가게 하나를 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영철이가 그러던데, 네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가게 하나 못해줄 게 뭐야? 안 그러니? 막말로 너 이 집에 시집 올 때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혼수해온다 생각하고 영철이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줘라. 저도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땐 저도 그렇고 영철 씨도 서로 많이 어려워서 다 생략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뭘. 이제 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러지. 요새 핸드폰 매장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 아무리 우후죽순 생겨난다고 해도 그 생겨나는 게 이유가 있는 거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래, 자기야.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맨날 힘들게 일해서 자기까지 힘들게 하면 좋겠어?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라. 나 진짜 내일도 물류센터 갈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해서 그래. 이러다 가로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정도라니까. 알겠어. 근데 잘 알아본 거야? 요즘에 사기도 많고 휴대폰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야. 나도 자기 힘든 것보단 오히려 힘 안 든 게 좋아.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일단 조금 더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자. 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뭘 신중히 결정하자는 거야. 난 마음 굳혔어.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래? 투자만 해줘. 그래. 넌 투자만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 막말로 네가 결혼해서 잘 풀리게 된 거잖아. 그렇게 전 남편이 원하는 휴대폰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 또한 그 돈으로 남편에게 가게를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신 게 마음에 남았는지 이렇게라도 가게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꽤 되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남겨준 유산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 마음을 참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산을 제 앞으로 해주셨고, 그런 엄마에게 한사코 됐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동안 제가 혼자서 힘들게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한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더 엄마를 잘 돌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 이서방 가게 하나 해줘라. 너 시집갈 때 엄마도 아무것도 못 해줘서 사돈네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이 김에 이서방 기도 펴고 그렇게 지금 하는 일 힘들어 한다며.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하나 해주면 너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으니. 뭘 못 해줘.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영철 씨네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엄마. 영철 씨 가게는 나도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도 그게 아니야. 두고두고 너희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서방 잘 되면 다 너 잘 되는 건데 이서방이 원하는 대로 그 휴대폰 매장 하나 해줘. 나도 이서방 좀 떳떳하게 보고 싶어서 그래. 해준 것도 없는 장모라 어찌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던지. 엄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남편에게 가게를 하나 내주었고, 남편은 그 길로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본인 가게라서 그런지 평소에 일할 때보다도 훨씬 더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가게를 차려준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씀씀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 몰래 수입을 빼돌리고 시댁에 갖다 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계속 변해가는 남편이었고 아무리 말해보고 화를 내봐도 저에게 생활비 한 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수입과 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남편은 정말이지 그 가게를 하자마자 수입에 대한 일절 말이 없었어요. 누가 뺏어갈까봐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도대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매번 그렇게 돈을 빼돌리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지만 그래도 수입은 투명하게 써야지. 내가 어머님 용돈 안 드릴까봐 그래? 꾸준히 어머님 용돈 드리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말로 가게 투자 네가 해줬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벌잖아. 그리고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는데 네가 뭔데 말려. 너도 니네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잖아. 그 마음이야. 내가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아? 그래도 저금이랑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내가 자기만 좋자고 가게 차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한 건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할 거면 내가 왜 가게를 차려줬겠어? 와, 생색내냐 지금? 너 돈 많잖아. 왜 내 가게 가지고 그래? 내가 너 어마어마하게 땅 보상 받은 거 모를 것 같아? 뭘 또 어마어마하게 받아. 예전보다 여유 있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 진짜 말 웃기게 한다. 그리고 가게 차려줄 땐 뭐 우리 가족 잘 이끌어가겠다 이러더니만 난 자기 가족이 아닌가 보지? 돈 한 푼 구경 못하는 거 보면 말이야. 남편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일할 때보다도 돈을 많이 만지게 되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찌나 그렇게 본인 가족만 챙기던지 부인 입장으로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매번 전화도 안 받고 외박도 하며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쯤에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시누이 혼수 얘기를 하며 저에게 당당하게 모든 걸 요구했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본인이 번 돈은 본인 거, 제 돈은 공동으로 들어가길 바란 거예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에게 혼수해주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 태도들이 저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지연이 결혼한대. 뭐 그 집에서 바라는 게 맞나 봐. 아무래도 지연이도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이니까 그 남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오빠 된 도리로서 지연이 결혼할 때 혼수모 예단이며 싹 다 준비해주고 싶은데 어때? 자기 능력되면 그렇게 해. 오빠 있으니 좋네. 오빠 돈 많이 버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거 아가씨도 알 거 아니야. 뭐? 내가 돈이 어딨냐? 먹고 세상 뜰 애야 없다. 넌 무슨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 그냥 유지만 한 거야. 그리고 너 돈 많잖아. 네가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지연이 혼수 좀 해줘.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영철이 말이 맞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혼수 좀 네가 해줘라. 이 김에 며느리 노릇도 하고 너도 좋잖아. 아, 무슨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가씨 혼수를 해달라뇨. 영철 씨 가게 차려주는데 돈도 많이 썼고 영철 씨 대략 수입을 아는데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믿겨요. 어머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영철 씨가 돈 다 시댁에다 갖다 주는 거 알고 있는데. 뭘 알아, 내가? 그리고 넌 가게 한다고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애가 뭘 모르네. 하여튼 혼수 준비해. 혹시라도 이 문제로 지연이 결혼 깨지거나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있는 것들이 터하다니까. 진짜 지 여동생이라면 그냥도 해줬겠지. 아니 무슨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다들 진짜 너무하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잖아. 다들 양심이라곤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이럴 바엔 차라리 땅 보상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네요. 돈이 생긴 다음부턴 매번 이렇게 분란만 생기니 제 말이 틀린가요? 얘 눈 뒤집어지는 거 봐라. 그렇게 혼수 해주기가 싫어? 아니 며느리라면서 그 정도 도리는 해야지. 너 진짜 아주 웃기는구나. 시어머니는 절 몰인정한 인간으로 몰아갔고 혹시라도 혼수와 예단을 하지 못해 결혼이 깨진다면 다 제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저를 볼 때마다 혼수 노래를 불러댔는데 너무 듣기 싫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그놈의 정이 뭔지. 가족이 뭐라고 결국 시누이 혼수까지 해결해 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혼수를 해준 것이 무색하게 시누이는 3개월도 살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 사연은 쓸데없는 허영심과 사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여유가 생기자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이혼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이 되었죠. 지연이 이 집에 들어올 거야. 아무래도 엄마한텐 미안해서 좀 가는 게 그런가 봐. 내가 오빠니까
이 집으로 오라고 했어. 누구 맘대로? 아니,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계신데 어머님네로 가면 되지. 왜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야? 난 싫어. 아가씨 뭐 언제 한번 나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 있어? 혼수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난 싫어. 지연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혼당하고 멘털이 얼마나 털렸겠어. 넌 하여간 정남이 없이 말하는데 뭐 있다니까. 지금 장난해? 정남이? 내가 정남이 없었으면 아가씨 혼수해주고 네 가게를 차려줬겠니? 말은 바로 해. 그리고 이영철 너 지금 나 엄청 참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할 거야. 나 진짜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하여간 하나만 걸려. 알겠어? 웃기네. 이게 또 생사람 잡지? 뭘 걸리길. 지연이는 오기로 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좀 양보 좀 해라 제발. 너 외동이라 그런가? 이기적이야 하여튼.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봤자 남편은 제 말을 묵살한 채 신우이를 집에 데리고 왔고 그렇게 한 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본 신우이는 생각보다 더 사치스러웠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남편이 주는 용돈을 탔으며 쇼핑에 마사지에 욜로족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알만하다 싶었고 전 늘 일을 하면서도 신우이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어요. 신우이는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고 같이 살게 되면서 오히려 감정이 더욱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 화만 더 커졌죠. 언니, 지금 와요? 나 배고픈데. 오늘 수제비 좀 해줘요. 아니, 집에 먹을 게 너무 없더라고. 배달은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요? 아가씨가 해 먹어요. 나 지금 일하고 왔는데 지금 수제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음 직접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오늘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언니가 좀 해줘요. 손 빠르잖아. 먹고 싶음 직접 사 먹던가 해 먹던가 하세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전 있는 밥 먹으면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진짜 서럽네. 이런 게 눈칫밥인가? 수제비 하나 해주는 게 어떻다고. 이혼한 신우이 갈시에도 유분수지. 언니가 돈 좀 있다고 지금 유세 떠나본데 우리 오빠도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줄래요? 빨리 반죽이나 만들어요. 유세? 유세 한번 안 당해봐서 모르나 본데 내가 지금 유세 떤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똥만 찼으니 이혼을 당하지. 뭐라고요? 지금 언니 말 다 했어요? 언니가 혼수만 더 빵빵하게 해줬어도 나 이혼 같은 거 안 당했어. 알아요? 신우이는 그렇게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울면서 일부러 들리게 제욕을 하더라고요.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한 시댁 그리고 그걸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나 정말 힘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남편과 통화를 한 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신우이를 보자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는데 정말이지 전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지금 지연이가 이혼하고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꼭 그래야겠어? 하여튼 넌 너밖에 모른다니까. 애 마음이 어떻겠어? 당신 동생 당신이 챙겨. 왜 나한테 그래?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시키려고만 하고 그걸 내가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애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혼하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 안 보여? 다 본인 하기 나름이지. 당신 눈엔 아가씨만 안타깝고 난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아나 보지? 진짜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징징대지 마. 너야 걱정이 뭐가 있겠냐? 지금 지연이 마음이 아닐 거니까 네가 비 좀 맞춰.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이혼을 당했느니 어쨌느냐 하면 넌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 가족한테 잘하라고. 무시하지 말고.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고 전화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집구석엔 제 자리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알랑대는 사람들만 있을 뿐, 딱 세 식구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 국산차를 수입차, 그것도 마세라티로 바꿔줬더라고요. 여동생한테 바꿔주었는데 이혼한 여동생 혹시라도 마음 다칠까 차까지 바꿔주면서 저렇게 달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 거 하나에 상의조차 없는 남편이라면 저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유는 물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무슨 돈으로 차를 바꿔줬냐고 하니 오히려 위풍당당했어요. 아가씨 차 어떻게 바꿔준 거야? 자기 단 한 번도 생활비 보탠 적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긴 한 거야? 자기 가게 하고 나서부터 정말 뭐든지 다 멋대로만 하려고 하고 돈 필요할 때만 내가 가족이지? 우리가 가족이긴 해? 내가 너한테 해달라고 했어? 이 집에서까지 눈치 보는 지연이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오빠가 기분 내라고 차 좀 바꿔준 건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냐? 각자 벌어 해주는 건데 불만 있어? 그리고 내가 버는 수입 네가 가진 돈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공동 명의로 해줘. 그럼 내가 앞으로 너한테 꼬박꼬박 보고하지. 그런 걸 부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공동재산인 게 낫더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고 그동안 친정아빠가 주신 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공동명의로 돌릴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에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으면서 전 그 자리에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뭐라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그냥 이 남자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저는 여자였지만 파격 승진을 하게 되었고 이참에 나도 내 맘대로 친정 전세를 자가로 싹 바꿔줬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 엄마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갈 계획이셨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하여 매물이 나온 김에 자가로 바꿔드린 거죠. 이걸 알게 된 남편 놈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지연이 차 사준 거랑 네가 니네 엄마 집 사준 거랑 같아? 와,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집은 네가 벌어 옮겨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니었어? 불만 없지? 나도 너처럼 하겠다는데 왜? 내 능력으로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집을 척척. 나한테 그 돈을 투자해봐라. 내가 엄청 불려올 텐데. 너도 참 어리석단 말이야. 그렇게 계산이 안 서? 네가 지금 누구한테 더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바로 나라고.
너네 엄마 집 해주면서 내 생각은 조금도 안 나디? 정 없는 건 알았지만 누굴 닮아서 저렇게 정이 없는지 너무하다 정말. 제가 너무하다고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긴 했나요? 그래요. 이왕 너무한 거 이제 일일이 하나씩 따져보죠. 당신 이제 나랑 이혼해. 나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변해도 너무 변한 당신네 집구석 진짜 진절머리가 나. 절대 이혼할 것 같지 않던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웃으면서 저에게 약을 올리듯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한참을 웃었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셨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역시나 전 가족이 아니었죠. 이혼? 네가 먼저 하자고 했다. 그래, 좋아. 깔끔히 갈라서. 대신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아는 형님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마누라한테 돈을 얼마나 뜯겼는 줄 알아? 너도 그 꼴 나는 거야. 무조건 이혼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 이게 웬 떡이니? 그래, 잘 됐다, 잘 됐어. 네 재산 저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애초에 딱 가르고 갈라서. 우리 아들은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지 뭐. 일머리 있겠다, 잘생겼겠다. 이제 돈도 많이 생길 건데 세장가 충분히 가고도 남지. 넌 어쩌니? 나이만 먹고 쭈글쭈글 해줘서는. 네가 말한 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절대 지켜라. 무조건 이혼이야, 둘은. 그래, 이참에 확 이혼해버려. 지가 뭐라고 저렇게 대단하게 굴어? 아주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 오빠, 당장 법원으로 가. 진짜 웃음밖에 안 나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웃기지 마. 내 재산은 상속된 거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야. 분할이 안 되는 재산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재산이 분할되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리곤 씩씩거리며 밖에 나갔다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돌아와서는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남편이 무릎을 꿇자 시댁 사람들도 어리둥절해하며 무릎을 꿇었고 저렇게 말했다곤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비굴하게 구는데 전 참 고소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실성했어. 아까 네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진짜 급 욱해가지고. 미안해.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동안 그렇게 뻣뻣하게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면서 내 돈만 뜯어내려고 하고 내가 이혼하자고 하길 기다렸지? 그리고 애초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너를 모르겠니? 영악한데 멍청한 것. 참 예전엔 이런 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멍청하기 짝이 없다. 됐어. 아까 니네 가족들이 나한테 한 막말 다 녹음해놨어. 법원에서 만나. 예, 아가, 미안하다. 내가 요새 갱년 기자니?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 가족끼리. 가족? 웃기고 있네. 내 자리나 있어 거기에? 아니 끼고 싶지도 않아. 구질구질 이씨가 줘. 법원에서 보자고. 아줌마한테도 막말로 인한 소송 걸 거니까 어디 한번 개털 대보라고. 그리고 당신 핸드폰 가게 정리할 생각해.
내 돈 들어간 거 다 뺏어올 거니까. 전 소송을 준비해 나갔고, 역시나 제 재산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분리되어 따로 분할은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에게 당한 녹음본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진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에게 차려준 휴대폰 가게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서 소송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끈질기게 싸운 결과 법원에선 저희를 동업자로 보았고 계약서가 없는 제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투자했던 회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죠. 어리석은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모든 걸 잃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의 최후였죠. 그리고 시누이에게 들어갔던 혼수 비용도 다는 아니지만 이혼 사유 자체가 시댁 쪽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명목으로 어느 정도 투자한 만큼 챙겨올 수 있었어요. 이 판결을 들은 시댁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시누이는 본인이 돈이 어딨냐며 법정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꼴을 보아하니 진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질질 끌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웃음이 났죠. 미안하다니까. 내가 그만 정신을 잃어가지고 너한테 못할 짓 저질렀어. 인정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아니, 넌 끝이야. 몇 번을 참았어. 근데 넌 결국 날 돈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걸 알면서도 난 그래도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한 거였고. 너 원래 별 볼 일 없는 그지였잖아.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아, 너네 멍청이 새 가족 위자료는 잊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안 되겠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봐줘. 다 돈이 문제지. 아줌마 봐서라도 더 용서 안 되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두 이씨들이랑 아줌마까지 진짜 꼴도 보기 싫거든. 잊지 마는 걸 고마운 줄 알아.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다 잃은 꼴하고는. 그게 딱 당신들의 신분이다. 아주 잘 어울리다 못해 안성맞춤이야. 언니, 일단 알겠으니까 우리 천천히 얘기 좀 해요.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언니한테 갚아요, 네? 그래도 가족으로 엮인 시간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그때 우리가 뭐가 쉬었는지 진짜 제발요, 언니. 그때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 쳐보지 왜? 돈 앞에서 장사 없다더니 너희들이 딱 그 짝이야. 됐고, 내 마음 돌리기 전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게 더 빠를 거야. 너네 오빠 물류센터도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꼭 전해주련. 어리석은 것.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고 저희 엄마도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분노를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전부터 마음의 정리를 해와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슬프진 않았는데 그러다 문득 친정엄마가 옛날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솔직히 이렇게 아등바등 몰리에 살았나 싶기도 한 것이 저 역시 정신적 휴식이 필요했어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서 전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며 동네에 조그맣게 제과점을 열었답니다. 커피도 간간히 팔고 있어서 오전 시간대에 거의 만든 빵이 다 품절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을 보는 시야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제가 행복해하니 엄마 역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그리곤 지금은 주변 하나하나 돌볼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에게도 마음의 쉼과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것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얽매이지 말자라는 마음속에서 지금의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돌아보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 받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됐었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던 터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3년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지만 언젠가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 또한 그대로 받길 간절히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어느 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담동 쪽에 70평택 주택 매물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원하시는 매물이 확인된 게 없던 터라 그 이상이거나 이하의 매물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손님이 원하시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괜찮은 매물 몇 개 정도 소개해 드린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차 한잔 하면서 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번에 참한 교사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인성도 바르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얼굴 한번 보겠냐는 손님의 말에 저도 손님의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을 확인해 보게 되었었죠. 그렇게 손님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인물은 1년 전에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던 거죠. 제 반응이 궁금하셨던 손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위해 어떤 거 같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참하게 생긴 것 같다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어색한 미소로 손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상간녀를 아낌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70평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이유를 알겠냐면서 좋은 며느리를 드릴수록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다시 연락달라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었죠. 상간녀는 작년에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1년 만에 남편이 아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을 물어서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상간녀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전 남편과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나 해보려고
상간녀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에 시동을 끄고 주변을 살피면서 집안에도 불이 꺼져 있는 상간녀의 주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상간녀의 집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전 남편과도 이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상간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살피는 건지 제가 참 한심해 보였었죠.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간녀 집 앞으로 남녀가 서로 다투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다음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는 이제 끝이라니까? 언제까지 질척거릴 건데? 내가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아주 잠깐 튀었던 불꽃에 불과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잠깐이라고?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단순한 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진 사이냐고.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단순한 사이는 아니지. 당신은 애딸린 유부남이고 나는 그런 유부남을 뺏어온 상간녀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깨끗한 남자를 원하지. 뒤가 더러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언제든 헤어질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같이 지내는 동안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했었지.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그만 질척거려. 당신이 이러는 거 더욱더 정 떨어진다고. 서로 좋았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나밖에 안 보인다며.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고.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 당신이랑 함께했던 공간은 이제 추억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 거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키 주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물건들 같은 건 전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며 사진들 다 떳떳한 건 아니잖아? 남들은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잖아. 나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여기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아지트였지만 이제 이런 짓도 그만해야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내 시간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어. 상간녀는 집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거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스러웠었네요. 상간녀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가는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상처 주고 잘 먹고 잘 살겠다던 그 사람이 상간녀에게 버림받은 모습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느꼈던 아픔들을 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멀리 사라져가는 전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상간녀 집에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기 위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상간녀가 무너지는 걸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재웠는지 방에서 막 나오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제가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는 그날도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셨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는 씻어 내려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엄마는 제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다면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엄마와 오래간만에 맥주를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 말에 경악을 하더니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는 전 남편이 당해도 싸다면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하셔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상간녀는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간녀가 행복하게 결혼식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상간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두 눈 뜨고 절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었었네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를 보낸 뒤 부동산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별로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무시하자 먼저 말을 붙여왔습니다. 내가 너무 아침 일찍 찾아왔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무 후회가 밀려와서 다시 바로잡고 싶었어. 당신은 나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애들도 보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남남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되돌리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이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돌아올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웃으면서 내 앞에서 상간녀 손잡고 떠났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기 전까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 내가 당신 다리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던 거 잊었지?
그런데도 나를 뿌리치고 상간녀한테 달려가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랑 헤어지기라도 했니? 그래서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나라도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할 테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잘하면 되잖아. 가정에 충실하고 그동안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원 없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애들도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우리 가족 버리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애초에 너희들은 불완전한 관계였던 거 몰라? 당장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좀 치워줄래? 저는 전 남편을 밖으로 밀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들어오려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바닥을 닦고 헹구던 대걸레 물통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억지를 부리던 남편의 행동은 멈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남편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아침부터 전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찾아올 생각도 없었으면서 꽝 대신 닭이라고 괜히 아쉬우니까 저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어요. 그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려는데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셨고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건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상황들이 떠올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특급 매물이 나왔으니 잠시 앉아서 기다려달라며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부동산에 내놨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 입장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부동산에 들려 상간녀가 집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연락받았다면서 저에게 키를 건네주셨죠. 그렇게 다시 저희 부동산으로 돌아온 뒤 손님을 태우고 상간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멈추자 손님은 매물을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게 무슨 특급 매물이냐고 그만 차를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들어가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면서 손님을 설득한 뒤 함께 상간녀의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집안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하셨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 내 예비 며느리를 알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아주 잘 알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여기가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과 이 여자가 단둘이 3년간 사랑을 나눴었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흔적을 없애야 뒤가 구리지 않잖아요. 여기 주변 집값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아지트로 사용되었던 집이니까 지금은 그 여자가 여기로 올 필요는 없는 상태죠.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저 사진 속 여자가 사모님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며칠 전까지 저희 남편과 만나오면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다가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 보여드리면서 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3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건 저희 남편과 저 여자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런 더러운 여자가 사모님한테는 깨끗한 척, 참한 척, 온갖 애교까지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교사인 척 행동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었고 이런 여자한테 사모님 식구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내 앞에서 참한 교사인 척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교사라고 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줬었구만. 아주 더러운 여자였잖아.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네.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상간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바로 튀어오라는 한마디에 상간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했는지 순식간에 현관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1차적으로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한 상간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는 예비 시모한테 90도로 인사를 드린 뒤 전부 다 설명드리겠다는 말을 꺼내자 사모님은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뺨을 올려 붙인 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 일단 침착하세요. 이건 저 여자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저는 사진 속에 있던 남자 전혀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 몰라?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그래. 이제는 네가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는구나.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너 같은 거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진 속 남자 누구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분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 집을 내놓은 것도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전부 처리하는 중이었다니까요. 저는 기성 씨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결혼식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일 뿐이고 저 사람한테도 이건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 간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걸 지금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렸다고. 나 참, 아이들까지 있었어? 그럼 자식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거야? 너네 앞에서는 참한 척 하더니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었단 말이지?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구만. 우리가 받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소송은 당연한 거고 너는 이 바닥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내 다리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세상이 아주 만만하지? 사모님은 상간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양뺨에 수차례 손을 올려 붙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상간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고개를 내밀고 들어온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충격적이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혜인아,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얼굴에 손바닥 자국은 또 뭐고? 저기요, 아줌마. 그쪽이 우리 혜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짝이에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운 사람이구만. 딱 봐도 여자들한테 엄청 찝쩍거리게 생기긴 했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둘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네. 아침부터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야? 저 여자한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었으면서 나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울고 짜고 했던 거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나한테는 혜인이가 내 삶의 전부라고.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는 거 몰라? 당장 고소 진행할 거라고. 고소? 이 집에 들어온 건 어디까지나 합법이고 당신이 지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만 빠져주지 그래. 괜히 피해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기요, 아줌마. 저는 혜인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고 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춰 주시죠. 그쪽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데 그만하게 생겼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불통 튑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여기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전 남편은 갑자기 사모님의 어깨를 밀쳐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쳤는지 사모님은 뒤로 넘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걸 본 저와 상간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정신 나갔냐고 강하게 밀친 뒤
사모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넘어진 사모님은 상간녀 보고 비키라면서 발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넘어진 몸을 일으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덩치 있는 사람들이 상간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상간녀와 전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전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세요. 멈출 생각이었으면 저 사람들 부르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덤비지를 말던가. 사모님은 제 손을 잡더니 덕분에 자기 아들 인생 구할 수 있었다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상간녀와 전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남편은 저를 애타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그날 이후로 상간녀와 전남편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동안 부동산에 오지 않으셨던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란 상태로 인사를 드리며 차를 대접해 드렸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요 며칠 중요한 일 몇 개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네.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휴, 말도 마. 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우리 집안을 속이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그 애는 결혼식 비용에 손해난 부분과 우리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적성에 맞을 거야. 눈웃음 잘 치고 남자들 꼬시는 능력은 워낙 탁월하니까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해줬지. 우리가 손해본 피해 금액만 청산하면 그때부턴 자유의 몸이지만 그 전까지는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야. 그리고 자네랑 살림 차렸던 그 남자는 죽어도 그 여자랑 떨어지지 않겠다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진 빚을 청산할 때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나는 무상으로 직원이 둘이나 생기게 된 거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잖아. 그리고 덕분에 내 아들 인생 구해줬으니 나도 그만한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좀 될 것 같아서 좀 챙겨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상간녀는 결혼식 준비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버리자 그에 따른 손해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 집안에서도
바람 피웠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모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간녀의 부모님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교사로서 유부남을 만난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내쳐버린 것 같았어요. 상간녀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까지 소문이 금방 퍼져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으로 교사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죠. 결국 사모님이 운영하셨던 술집에서 상간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도움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모님은 저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지어 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찝찝한 것보다 상간녀와 전 남편을 무너뜨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에게는 돈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상간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와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6살 남자입니다. 인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그동안 믿고 살아왔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배신에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제 딸은 아무래도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가 또다시 사고가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활치료에 힘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악구조대원으로 등반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항상 현장에 출동을 하면 위험이 뒤따르는 직업이죠. 그리고 제 딸은 얼굴만 마주치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길 원하고 있어요.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까봐 언제나 걱정을 하고 있고 혼자가 되는 걸 상상하기 싫다며 이번 사건 이후로 다른 직업을 알아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딸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걱정이고 제 몸이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요. 유난히 더웠던 작년 여름에 등산객의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염병으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산을 더 많이 찾는 듯 싶었어요. 답답함을 풀기 위해 오르시는 분들 또는 실업자가 돼서 많은 고민에 쌓여 힘든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잊어버리고 싶어 산에 오르시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등산객이 많을수록 그만큼 저희 산악구조대원이 긴급 출동해야 될 상황도 잦아지면서 많은 분들을 구조하게 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악구조대라는 직업이 교대로 24시간을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언제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네요. 등산객 한 분이 추락사고가 있어 신고 접수가 들어와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그날이 비가 꽤 많이 온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을 하며 필요한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원들과 추락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개도 자욱했고 가파른 절벽 밑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성분의 목소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일부 대원들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로프를 연결시켜 남성분이 있는 목표 지점으로 천천히 내려가 사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예상했던 대로 골절상을 입은 상태라 구조 헬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등산객의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 들것으로 옮겨주었고 저체온증이 오고 있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비가 왔던 상태라 등산복이 젖어 있어 열 손실이 빨라 여름에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죠. 만약 저희가 조금이라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을 만큼 상황은 위급했었네요. 분명 진입 금지 팻말을 붙여놨는데 위험한 걸 알면서도 왜 무리하게 등반을 했냐고 물어보니 가파른 절벽 위에 올라가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 또한 지키지 않던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산을 잘 타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한 등반객을 구조헬기로 응급실에 보낸 뒤 저희도 복귀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피로에 누적이 많았는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비에 젖은 이끼에 발을 헛디디면서 순식간에 미끄러져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구조대원분들도 급하게 제 이름을 외쳐 부르며 떨어진 상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 2차 구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구조 헬기가 다시 오는데도 시간이 걸려 응급실에 도착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수술을 받은 뒤에 병실로 옮겨졌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제 몸 상태를 아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들린 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수술 결과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네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 언젠가는 큰일 한번 겪게 될 거라고 그랬지?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너는 이제 막 수술 끝나고 정신 차린 내 아들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먼저 몸 상태부터 확인하고 걱정해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니니? 산악구조대 일이 아니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벌써부터 앞날을 걱정하고 있어? 제가 오죽했으면 눈을 이제 막 뜨게 된 그이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몇 번이나 다른 직업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정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고집 부리더니 이거 봐봐요. 결국에는 하반신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잖아요. 제가 이 사람 병수 받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한 가정생활을 바랬던 거라고요. 어머님은 이 사람만 두둔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라고요. 저는 하반신 마비된 남자랑 같이 살 생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위험한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가정은 뒷전인 이 사람이랑
차라리 그만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일 것 같아요. 안 그럼 제가 먼저 혈압 올라 세상 떠날 것 같네요. 얘가 지금 우리 아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어쩔 건데? 내 아들이 장애인 됐으니까 이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너네 아들 말고 다른 남자 있는 거지? 아내와 엄마는 제가 옆에서 심각한 상태로 누워 있는데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아내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몇 번이나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었는데 솔직히 다시 처음부터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한다는 것 또한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선뜻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제 옆을 지켜주고 있던 아내는 언제나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한다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일이 터지게 되었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대로 제 하체는 아무런 감각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엄마와 아내는 제 옆자리를 지켜주었지만 장인 장모님께서 제 몸 상태에 대해 아내에게 듣게 된 이후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장인 장모님은 저를 보러 와주신 게 아닌 아내와 할 말이 많으신 듯 따로 불렀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매번 저는 힐끗 쳐다만 보시면서 상태만 체크하시는 듯 보이길래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들어오시라 하시지. 왜 당신 얼굴만 보고 가시는 거야? 무슨 얘기 하셨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런저런 대화 나눴어. 별거 아니야. 당신 다친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무작정 병실로 들어와서 얼굴 보고 가시라고 할 순 없잖아. 나도 이렇게 생활하는 게 힘들어 보이셨는지 걱정돼서 찾아오신 것 같아. 당신은 하루빨리 회복하는 데나 신경 써. 당신은 내가 많이 원망스럽지. 하지만 나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거고 정말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어. 누가 그걸 모른대? 하지만 지금 결과를 봐봐. 결국엔 당신이 나한테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해줬잖아?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당신 병수발이나 들어줘야 하는 거야? 나보다 일찍 결혼한 애들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나이에 자기들 취미생활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며 돈 쓰고 살아.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자식 키우며 못했던 일을 이제서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봐봐. 지금까지 당신 뒷바라지하며 매일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반신 장애인 되어버린 당신 병수발 들려고 병실에서 나가지도 못해. 지금 내 삶이 이래.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다고 나중에 나랑도 가자면서 자기들 여행 다녀온 사진 몇 장씩 보내주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이게 사는 거야?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을 후회한다고 하던데 내가 딱 그 꼴이지.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오늘은 어머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그동안 저와 함께한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결국 쌓아두었던 불만들을 터뜨려 버렸고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하다며 짐을 챙기고 병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병실 안에서 아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제가 이런 사고를 겪게 되기 전에도 아내는 저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일치곤 수익이 너무 적다면서
맨날 절약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 싫다고 나중에는 저보고 능력 없는 남자라고 자존심까지 뭉개버렸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아내도 가정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하는 저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내 주위로 남자도 잘 만나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비교 대상이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제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자존감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었죠. 그래도 매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언제나 응원을 해줬던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저한테 쌓아온 불만의 감정을 터뜨리게 되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 왜 주기적으로 병실에 오시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네요. 며칠 동안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던 아내가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고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게 된 이후 잠시 처리해야 될 일거리가 있으시다면서 아내한테 대신 자리를 봐달라고 언성을 높이시며 병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간호사분들께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는 병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정도 흘렀을 때 그래도 어색함 좀 풀어보려 아내에게 말을 건네려 하는 순간 장인 장모님께서 병실 문을 살짝 여시더니 아내에게 손짓을 했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신 없어질 텐데 여기에는 뭐하러 계속 오는 거야? 이제 그만 정리해도 되잖아. 내일 저녁 6시에 약속 잡아놨다. 너는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상담만 잘 맞춰주면 그냥 넘어온다니까. 이번에 약속 잡은 남자가 돈은 많은데 여자가 없어. 솔직히 인물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도 돈만 많으면 장땡 아니야? 우리 딸 이제 인생 제대로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첫 결혼은 실패했지만 2번째 결혼은 성공해야지.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이번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약속 잡은 건지 알아? 우리 말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단다. 이 남자 조건이 이혼한 여자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된다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춰주겠어? 왜? 윤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걔도 이제 클 만큼 컸고 내년이면 벌써 중학생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된 현실 지 애비한테 원망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약속 장소에 뭐 입고 갈지 준비나 해라.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간호사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런 데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이나 좀 더 해. 그래야 탄력 있는 몸매로 만들 거 아니야? 너는 얼굴도 반반하기 때문에 몸매만 잘 가꿔도 돈 많은 남자는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다. 이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부모 말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나중에 결국 후회한다고 했지?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그거 몇 년 안에 콩깍지 다 벗겨져. 이거 봐라. 결국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잖아? 장모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셨던 이유는 제가 사고가 난 이후
아내에게 다른 남자를 지속적으로 주선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아내였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장모님과 아내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고 장인어른께서 혼자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로 장인어른을 쳐다보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분노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에서 배신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자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게나. 윤지의 배필이 마냐? 자네처럼 일하다가 사고로 평생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를 장애를 입게 됐는데 그 옆자리를 지키며 인생을 허비해야 된다고 생각해보게. 분명 우리와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걸세. 그러니 너는 내 딸을 붙잡지 말게나. 좋은 남자 만나서 세상 사는 걸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솔직히 자네가 산악구조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계속 반대했었지? 왜 그랬겠나?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내 딸이 그때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줬네만 그동안 살면서 어땠나? 만족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잖아. 내 딸의 불만을 만족시켜주기에는 자네의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 부부싸움도 찾았잖아. 자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어차피 매달 나오는 월급은 똑같고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으로 몇 등분씩 쪼개가면서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고 지금까지 인생 허비하며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동안의 세월 동안 그래서 삶이 달라졌나? 자네 지금 나이가 몇인가? 그 나이 동안 자기 집 마련한다고 대출받은 거 아직 갚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살고는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란 소리야. 그렇다고 자네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잘 사는 형편도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딸에게 아픔을 주지 말게. 그만 놓아주고 새삼 살도록 해주는 게 현명한 거야. 혹시 아나? 자네도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평생 병수발 들어줄지.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 거야. 이 말 하려고 들어온 거니 더 이상 내 딸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게. 장인어른은 아내보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렸고 결국 장인의 멱살을 잡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장모님이 시간 없다고 빨리 나가자며 재촉을 하셨고 아내는 저와 눈도 안 마주친 채 병실로 들어와 가지고 왔던 가방을 챙긴 뒤 저를 뿌리친 장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인의 말이 100번 옳은 것도 아니었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아내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반신에 마비가 온 제 몸을 아내에게 맡기는 것도 이기적이라 생각되면서 이런 불행을 겪게 된 저와 사는 것보다 능력 있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남자에게 간다는데 제가 말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는 2번 다시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전적으로 딸은 제가 지켜줘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이미 아내의 마음은 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딸의 앞날까지 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니 전적으로 제 의지에 달렸다는 말에 아내가 저를 떠난 이후부터 재활치료에 힘썼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해왔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했고 재활치료를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는 보통 사람의 경우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을 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걸 저는 그동안 꾸준하게 등반을 해와서 그런지 남들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안겨주셨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옆에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했고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걷게 되는 순간부터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서 회복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라는 말에 저희 가족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실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곤 제 얼굴을 보며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건강 상태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했나 봐.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한평생 운동만 해와서 그런지 남들과는 다르다고 어머님께서 당신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 그래서 언제 걸을 수 있다는 건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확실하게 하고 찾아온 거야. 이거 이혼 서류니까 도장만 찍으면 될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 좋은 남자 생겼어. 하루빨리 당신이랑 헤어져야 할 이유가 생긴 거야. 앞으로 나는 항상 웃으면서 행복만 가질 거라고. 그러니 내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걷게 된다 해도 나는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마음을 접었으면 해.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어? 윤지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사이 다 알고 있다고. 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 건지 잘 알잖아. 그때는 나도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내가 잘할게.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걸 이루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나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해.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내 꿈이었어.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면 되는 거잖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뭔 줄 알아?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인생을 살면서 모든 행복의 원천은 돈이란 걸 깨달았다고. 이번에 돈 많은 남자와 만나면서 느낀 건 돈이 많으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예전에는 구질구질한 옷들 입고 식당에 들어가면 무시하던 종업원들이 명품 하나 걸쳤다고 대우가 달라지더라. 내가 왜 이런 맛을 이제야 느꼈는지 몰라. 나는 절대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윤지랑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앞날에 신경 썼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윤지도 얼굴 안 볼 거야. 윤지의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돈에 맞들려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가족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저를 비웃듯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온갖 상처를 다 주고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 저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 소송 문제를 위해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 최대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큰소리치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그동안 자기가 배 아파 낳은 딸과 함께한 시간과 추억들이 있는데 자기 핏줄을 버린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뱉은 아내를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날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 가져가 놓고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별로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는데 갑자기 저에게 일회용 그릇에다가 황도를 건네주며 전날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전날에는 자기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며 그동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제 입에 갑자기 황도를 집어넣어 줬네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바뀐 아내의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면서 입에 들어간 황도를 우물거리며 삼켰는데 잠시 뒤 조금씩 몸에 힘이 풀리더니 정신을 잃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눈을 떴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분명 아내와 대화를 나눈 것까지는 기억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집에 볼 일이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또다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또다시 황도를 건네주며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단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 전날에는 갑자기 피곤해하더니 누워서 자길래 들어갔다는 아내의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미소와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무엇 때문에 심경에 변화가 왔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준 것 같아 제 입에 넣어주는 황도를 또다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는 대로 먹었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네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아내가 주는 황도만 먹으면 잠이 쏟아질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는 걸 느끼게 되자 또다시 찾아온 아내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몽롱한 상태라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에서 울리는데 저에게 똑같이 캔에서 딴 통조림 황도를 그릇에 담아 등을 돌린 뒤 무언가를 하는 듯 했고 잠시 뒤 제 입에 또다시 넣어주려 하자 받아 먹는 척 하면서 재채기를 하는 척 하며 황도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고 다시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곧바로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네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제 입에 넣어줬던 황도 안에 어떠한 약을 타서 저에게 먹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제 침상 위에 널브러진 황도들을 치운 뒤 간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려 나가는 순간 어머니와 아내가 마주쳤고 급하게 무언가를 뒤로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의 손목을 잡으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휠체어에 몸을 싣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어머니와 아내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비상계단에서 들려오길래 급하게 다가가 엿듣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제 입에 황도를 강제로 먹인 이유를 듣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이가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잖아요.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내가 새롭게 꾸릴 가정을 엎어버리겠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 아들한테 이렇게 많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만든 거야? 이러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너는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가 낳은 딸 윤지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며? 그게 엄마 입에서 나올 말이니? 그러니 내 아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 그런데 너는 내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여? 그것도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맨날 잠을 자야 근육량이 줄어들고 재활 치료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먹이려 했어요. 아내는 제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안했는지 집으로 돌아가 장인 장모님과 제가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일 잠만 자게 하려고 수면제를 구해와서 저에게 일부러 먹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재활 치료도 받지 못할 정도로 과하게 머리가 몽롱한 상태로 아내와 엄마가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비상계단의 문을 활짝 열며 아내를 향해 화를 내는 순간 아내와 엄마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도중 아내는 엄마를 강하게 밀쳤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엄마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저를 계단으로 넘어뜨리려 하길래 휠체어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기어가기 시작했고 눈앞에 보이는 보안팀으로 움직이지 않는 발을 질질 끌고 있는데 때마침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내를 붙잡을 수 있었네요. 다행히 엄마는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저희는 질긴 인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에게 약을 복용하게 한 죄와 엄마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린 행동들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 징역을 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이혼 절차를 끝으로 아내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네요. 이런 사실에 충격을 받은 윤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했고 지금의 저희는 최선을 다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을 제가 채워주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들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